그날 밤 남편 박직원은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멋을 부렸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묵직한 우디 계열의 향수를 뿌렸다. 그러고는 오늘 오후 내가 빳빳하게 다려놓은 새로운 네이비색 셔츠를 고르느라 부산을 떨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연신시계를 흐깃거렸다. 어딘가 모르게 초조하고 들뜬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어색한 미소로 감추려 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보던 드라마를 잠시 멈추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봤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신경 썼어요? 향수 냄새도 낯선데 이런 건 처음 쓰는 것 같네. 내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돌아섰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어색해졌다. 아, 대학교 동창회. 진짜 친한 녀석들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보는데 좀 차려입어야지. 이 향수는 프랑스 다녀온 친구놈이 선물로 준 건데 한번 뿌려봤어. 동창회라는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보이지 않는 가시가 가슴을 쿡 찌르는 듯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자의 직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나와 박직원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나는 그의 인간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의 대학 동기 중에 친한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주중에 동창회를 연 적이 없었다. 만약 모임이 있었다면 남편은 분명 며칠 전부터 내게 말했을 터였다. 나는 불쾌한 감정을 애써 털어내려 노력했다. 너무 의심하지 말자. 내가 예민한 걸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남편의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그래요? 그럼 재미있게 놀다 와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 많겠다. 편하게 놀다 와요. 일찍 들어올 생각 말고. 나는 이해심 많고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아내인 척 연기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말을 내뱉는 목구멍은 쓰디썼다. 박직원은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는 평소에 따뜻하고 깊은 포옹과는 달리 어딘가 서두르고 건성인 듯한 가벼운 포옹으로 나를 안았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그럼 나 다녀올게. 집에서 일찍 자. 기다리지 말고.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차키와 지갑을 챙겨 거의 뛰다시피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내 얼굴의 미소도 싸늘하게 사라졌다. 집안은 갑자기 텅 비고 낯설게 느껴졌다. 공기 중에는 남편의 낯선 향수 냄새가 맴돌았다. 지금의 그처럼 모든 것이 생경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TV 속 드라마에서는 애틋한 대사와 낭만적인 장면이 흘러나왔지만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대기업 재무팀 팀장 자리를 내려놓고 그의 뒤에서 묵묵히 내조에만 전념했다. 나는 집에서 어린 딸 박하나를 돌보고 가정을 꾸리며 내 전문 분야를 살려 가게의 재정 관리와 투자를 도맡았다. 친구들은 모두 나를 바보 같다고 너무 큰 희생을 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저 웃어넘겼다. 나는 내 희생이 가치 있다고 믿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박직원이 있었으니까 그는 항상 내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설이나 네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주니까 내가 밖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야. 나는 그 말을 순진하게 온전히 믿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버팀목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헛된 생각을 떨쳐내려 했으며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되뇌었다. 나는 일어나 집을 정리하고 서재로 들어가 가계부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투자 항목들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물질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 마음은 이토록 공허할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설이나, 이 시간에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가 책상 위에 깜빡하고 두고 온 입찰 서류 좀 회사에 가서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내일 아침 일찍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아빠.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다른 구에 있었지만 공단 지역을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가면 더 빨랐다. 그 길은 평소에 인적이 드물었지만 나는 코트를 집어들고 서둘러 나섰다. 아버지의 서류를 빨리 가져다 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차가 한적한 지름길을 지날 때였다. 양옆으로는 문을 닫은 공장들이 고요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때 익숙한 형체가 눈에 들어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남편의 검은색 제네시스 GV72 장미 모텔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의 모텔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분명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동창회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의 차가 이곳에 있는 걸까?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의 속도를 늦춰 들키지 않을 만한 길 건너편 구석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는 모텔 입구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모텔 문이 열렸다. 두 개의 그림자가 안에서 걸어 나왔고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박직원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그토록 친한 친구라며 자주 언급하던 대학 동기 최장미가 있었다. 최장미는 몸에 딱 붙는 강렬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탐스러운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직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까르르 웃으며 무언가 속삭였다. 박직원은 그녀를 밀어내기는커녕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뻔뻔할 정도로 다정한 몸짓이었다. 그들은 바로 차에 타지 않고 마치 헤어지기 아쉬운 연인처럼 모텔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나는 차 안에서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단 한 방울도. 지금 느끼는 감정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감각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너무나도 뻔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기만당했다. 동창회라는 연극, 사랑한다는 속삭임. 모든 것이 이 죄악을 감추기 위한 서투른 연기였을 뿐이다. 그들은 몇 분을 더 서 있더니 박직원이 최장미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차에 타기 전 몸을 숙여 그녀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그 장면은 이미 산산조각 난 내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비수와 같았다. 최장미가 자리에 앉아 박직원은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도심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아마 집에 돌아가기 전 술집에라도 들러 알리바이를 만들 생각이었겠지.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금 목격한 잔인한 진실과 함께 얼마나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 처음의 고통은 지나가고 소름 끼치는 냉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5년간의 사랑, 나의 희생, 모든 것이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되어버렸다. 나는 남편이 직접 연출한 연극 속에서 노란한 바보 꼭두각시였다. 최장미가 자리에 앉아 박직원은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도심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아마 집에 돌아가기 전 술집에라도 들러 알리바이를 만들 생각이었겠지. 당신이 이 게임을 시작했지. 좋아, 같이 해줄게. 하지만 이제부터 게임의 룰은 내가 정해.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오래전에 저장해 두었지만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이름 김성진을 찾았다. 최장미의 남편, 우연히 공동 친구의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본 그의 번호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갑게 굳은 손가락으로 감정 없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김성진 씨, 제 남편 박직원과 부인께서 지금 장미 모텔 201호에서 동창회를 하고 계시네요. 그들이 정말 201호에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냥 아무 숫자나 찍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불씨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아버지 회사로 향하던 길을 되돌렸다. 서류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 밤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겼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마음속의 폭풍은 멎고 고요하지만 먹구름과 번개가 가득한 하늘이 펼쳐졌다. 박직원 씨, 당신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야.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이성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익숙한 거리의 가로등. 도로 위 차선 하나하나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다. 처음의 충격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눈물이나 좌절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호수처럼 무서운 정적이었다. 나는 내 안에서 곧 폭풍이 일어날 것이며 그 폭풍은 내가 감내해야 했던 모든 거짓과 배신을 휩쓸어버릴 것임을 직감했다. 집에 도착해 조용히 문을 열었다. 집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박직원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잘 됐다. 나만의 연극을 준비할 시간이 더 생겼으니
나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밤바람에 스산해진 코트를 벗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여자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다. 여전히 단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 속에는 나 자신도 처음 보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설인, 울지 마. 약해져선 안 돼. 지금 무너지면 지는 거야. 처참하게. 넌 질 수 없어.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네 딸을 위해서. 그때 화장대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거칠고 다급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윽고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게 잠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입니까?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확실히 하고 싶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김성진입니다. 최장미 남편.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식여지는 듯 했다. 그 이름, 그 확인의 말은 마치 신호탄 같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네, 접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한 말, 사실입니까? 그는 애써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잔인한 진실을 믿고 싶지 않은 듯 물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35서 1234 검은색 제네시스 GV70. 제 남편 차 맞죠? 30분 전쯤 그 차가 부인과 함께 장미 모텔을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수화기 너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나는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 폭발 직전의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가슴이 오르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통쾌함 대신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 역시 나처럼 가장 믿었던 곳에 치명적인 칼을 맞은 것이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마침내 김성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금 차분해졌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소란을 피워서 그들이 발뺌하고 우리를 의부증, 의처증 환자로 몰아갈 기회를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오전 9시 X거리 모퉁이에 있는 카페 공간에서 봅시다. 만나서 얘기해야겠습니다. 그는 내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필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 내일 뵙죠.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말없는 동맹이 맺어졌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같은 적과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두 개의 고통이 합쳐지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힘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받았다. 오늘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했다. 박직원을 마주하기 위해 강철 같은 정신을 준비해야 했다. 네, 내일 뵙죠. 설이나, 아직 안 잤어? 나는 목욕 가운을 걸친 채 젖은 머리로 욕실에서 나왔다. 의도적으로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다. 당신 기다렸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들 너무 반가웠나 봐.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약간 움찔했다. 오랜만에 만났더니 녀석들이 놔주질 않네. 이것 봐. 술을 얼마나 먹였는지. 그는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며 술 냄새를 풍겼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는 알리바이를 위해 어디선가 술까지 마시고 온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한없이 다정해 보였을 미소였다. 그래요? 많이 피곤하겠네. 내가 꿀물이라도 타줄까요? 그는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안도하는 듯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씻고 바로 자야겠어. 당신 먼저 자. 그는 말을 마치고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연기 참 잘하네, 박직원 씨. 하지만 당신은 모르겠지. 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그 연극에서 당신의 역할은 가장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내일의 계획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김성진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수천 개의 질문이 떠올랐다.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이다. 순종적이고 착한 아내에서 무서운 적으로 탈바꿈하는 밤.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가 옆에서 편안히 잠든 사이 그가 무시하던 아내는 자신의 무기를 날카롭게 갈며 그가 반드시 패배자가 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인생, 그의 커리어,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곧 잿더미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내 마음속의 냉기는 녹여주지 못했다. 박직원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순수해 보였다. 저 잘생기고 번듯한 외모 뒤에 거짓된 심장과 계산적인 영혼이 숨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사랑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혐오감만이 남았다. 나는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와 내 지금 심정처럼 무채색인 회색 오피스룩을 골라 입었다. 밤새 잠 못 이뤄 생긴 다크서클을 가릴 정도로만 가볍게 화장을 했다. 전문적이고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김성진에게 내가 배신당했다고 주저앉아 우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전쟁에 끝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이고 단단한 동맹이자 파트너였다. 내가 집을 나서려 할 때 박직원이 부스스 눈을 떴다. 그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고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출근해? 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잘 다녀와.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 어제 늦은 거 미안하니까 내가 살게. 그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했다. 보고 연락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그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돌아섰다. 오전 9시 정각, 나는 약속 장소인 카페, 공간에 도착했다. 그곳은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진 조용하고 아늑한 작은 카페였다. 나는 전체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안쪽 구석 자리를 골랐다. 몇 분 후 깔끔한 흰색 셔츠를 입은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약간 그을린 피부에 강인하고 결단력 있어 보이는 각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깊은 눈매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카페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내 테이블로 곧장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그가 낮고 조금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이설인입니다. 우리의 악수에는 사교적인 형식치레가 없었다. 오직 암묵적인 이해만이 존재했다. 우리는 불필요한 서두를 생략해도 되는 어른들이었다. 설탕 없는 블랙커피 2잔을 시킨 후 김성진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확인해 봤습니다. 제 아내는 어젯밤 다른 구에 있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는 진한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서투른 거짓말이죠. 제 남편은 동창회에 갔다고 했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배신은 이렇게 두 이방인을 누구도 원치 않는 방식으로 가깝게 만들었다. 그들이 만난 지 얼마나 된 것 같은지 짐작 가는 거 있습니까? 김성진이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모릅니다. 어젯밤 처음 제 눈으로 확인했지만 제 직감으로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나는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박직원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갑작스러운 출장, 몰래 하는 통화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다. 김성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최장미, 그 여자,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이설인 씨. 그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통해 내가 알던 최장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났다. 더 이상 박직원이 말하던 순진무구한 친구가 아니었다. 우린 결혼한 지 6년 됐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데 현장을 따라다니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 장미는 집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먹고 살 만은 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고 질투했죠. 특히 이설인 씨 당신을요.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나를? 왜 나를? 김성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남편, 박직원 씨가 장미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아주 깊이 사랑했던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박직원 씨 집안에서 장민의 집안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서 헤어졌답니다. 후에 박직원 씨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집안까지 좋은 당신과 결혼하자 장민은 그걸 엄청난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자기 것이었다고 생각했죠. 항상 당신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최장미가 왜 박직원을, 내 가정을 노렸는지. 그것은 단순히 옛사랑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다. 질투, 시기, 그리고 복수심에 눈이 먼 집착이었다. 그녀는 내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군요. 내가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김성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히 감정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장미는 아주 현실적이고 야망이 큰 여자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죠. 저는 그들 사이에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내 머릿속을 가르는 번개와 같았다. 맞다. 돈. 박직원이 친구에게 투자한다며 가져간 돈들. 회사가 어렵다며 내게 도움을 요청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이 최장미와 관련이 있는 걸까?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감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기만당했을지 모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조금 막막한 심정으로 물었다. 지금 터트리면 그들은 잡아댈 겁니다. 최장미는 박직원에게 속았다며 울고불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겠죠. 박직원 그놈도 어떤 그럴싸한 이야기를 지어낼 거고요. 결국 우리는 의심 많고 이기적인 배우자가 될 뿐입니다. 김성진의 분석은 정확했다. 내가 아는 박직원은 거짓말의 대가였다. 그럼 당신의 생각은?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대안을 기다렸다. 김성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결단력 있게 변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죠. 하지만 뒤로는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때까지 증거를 하나씩 모을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승리에 도취해 있을 바로 그 순간에 패를 뒤집을 겁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겁니다. 이설인 씨, 모든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다. 나는 그의 불타는 눈빛 속에서 결의와 함께 잔인한 복수 계획을 보았다. 이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인내와 냉정함, 그리고 강철 같은 심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동의합니다. 내 목소리도 단호해졌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죠. 하지만 뒤로는 그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때까지 증거를 하나씩 모을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승리에 도취해 있을 바로 그 순간에 패를 뒤집을 겁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겁니다. 이설인 씨, 모든 것을요. 김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바로 당신, 이설인 씨에게서부터. 훌륭한 회계 전문가시죠. 숫자부터 시작하세요. 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만남은 끝났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처럼 각자의 길을 갔다. 하지만 배신 위에서 불타는 정의감으로 맺어진 동맹이 형성되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만의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 이 연극에서 나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 나는 사냥감이 허점을 보이길 끈기 있게 기다리는 탐정이자 회계사이자 사냥꾼이 될 것이다. 김성진을 만나고 나서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집중이 필요할 때마다 찾던 조용한 북카페로 차를 몰았다.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정리하고 김성진이 제시한 계획의 첫 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자금 흐름 조사. 나는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나는 박직원의 급여 통장, 부부 공동의 예금 통장, 그리고 모든 투자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5년간 회계 전문가로서 나는 가정의 모든 재정을 도맡아 관리했다. 박직원은 개인 용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내게 맡겼다. 그는 친구들에게 아내가 황금 열쇠를 쥔 사람이라며 아내에게 맡기면 돈이 불어난다고 자랑하곤 했다. 그는 나를, 내 능력을 신뢰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사랑이 아닌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내가 자신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식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 때문에 그는 경계를 늦췄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흔적을 남겼다. 나는 박직원의 급여 통장부터 살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차량 유지비, 점심 식사, 친구들과의 커피값 등
일상적인 지출 내역. 하지만 그때 홍기사라는 이름으로 대여 또는 성금이라는 내용으로 이체된 몇몇 거래가 눈에 띄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직원에게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 재산의 대부분이 보관된 공동예금 통장을 확인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약 6개월 전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인출되었다. 거래 내용은 사업 투자 목적 현금 인출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사업 투자. 박직원은 내게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상의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내게 한마디 말도 없었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고 또 다른 충격이 나를 덮쳤다. 3개월 전 3천만 원이 또 증발했다. 이번에는 거래 내용이 더 수상했다. 요청에 따른 파트너사 이체. 어떤 파트너? 무슨 요청? 왜 나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누군가에게 명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8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저축액이었고 수년간 내가 아끼고 모은 땀과 노력이었다. 나는 개인적인 지출을 줄이고 친구들이 자랑하는 해외여행이나 명품 가방을 포기했다. 모든 것이 딸의 미래를 위해, 튼튼한 가정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돈의 대부분을 아무 설명 없이 몰래 가져갔다. 분노와 배신감이 숨막히게 차올랐다. 나는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눈이 멀었다. 나는 그가 만들어낸 아내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이라는 가면을 믿었다. 알고 보니 내가 집에서 한 푼 두 푼 아끼며 계산하고 있을 때 그는 내 돈, 우리 가족의 돈으로 어떤 어두운 목적을 위해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다. 분노는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것이다. 나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즉시 김성진에게 전화했다. 김성진 씨, 무언가 찾은 것 같습니다. 나는 사라진 돈의 행방과 낯선 이름 홍 기사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다. 김성진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홍 기사,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김성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홍 기사는 이 바닥에서 서류 위조나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입니다. 카센터를 위장으로 운영하면서요. 당신 남편이 그에게 돈을 보내면 그는 수수료 1%를 떼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다시 건네주는 방식이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김성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자금 세탁. 내 남편 번듯한 영업팀장이 그런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단 말인가? 몇 분 후 김성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다. 홍 기사,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최장미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는 화장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아주 형편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에 갑자기 돈이 생겨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심지어 연예인까지 섭외해서 홍보를 하더군요. 제가 물었을 때는 익명의 엔젤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았다고만 했습니다. 익명의 엔젤 투자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고 보니 그 천사는 바로 내 남편이었고 그 자본금은 바로 내 가족의 예금 통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치밀한 음모였다. 박직원은 최장미와 공모하여 내 돈으로 그녀의 회사에 투자했다. 그들은 내 피땀 어린 돈으로 자신들만의 제국, 자신들만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다. 홍 기사,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설인 씨, 괜찮습니까? 김성진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괜찮아요. 나는 몇 배는 더 차가워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성진 씨, 감사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새로운 엑셀 파일을 열어 상세한 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수상한 거래 내역, 사라진 돈의 액수, 박직원의 거짓말들을 하나씩 기록했다. 내가 타이핑하는 글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상처를 새기는 비수와 같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를 위해 조용히 준비하는 기소장의 증거가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직원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가 식탁에 앉아 힘든 하루 일과와 까다로운 계약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말쟁이, 천재적인 연기자뿐이었다. 왜 그래? 오늘따라 생각이 많아 보이네. 박직원이 내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물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는 애써 웃었다. 아, 여보. 요즘 회사에 괜찮은 투자 프로젝트 같은 거 없어요? 주식시장도 좋아 보이는데 우리 예금 좀 빼서 투자해볼까요? 에이, 설이나. 투자는 위험해. 예금은 그냥 안전하게 놔두자. 우리 하나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 박직원이 내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물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딸을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 내연녀의 회사를 걱정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식사는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그는 몰랐을 것이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가 순한 양이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그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가 삼키는 밥 한 숟갈, 내뱉는 거짓말 한마디가 그를 벼랑 끝으로 더욱 가까이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돈으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호화로운 여행, 비싼 명품, 아니면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크고 어두운 계획이 있었을까? 그 질문이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다. 8천만 원. 수도권 외곽에 작은 땅을 사거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다. 박직원과 최장민은 분명 그 돈으로 단순히 사치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있을 터였다. 딸을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 내연녀의 회사를 걱정하는 거야? 김성진의 소개로 나는 비밀 유지가 철저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다. 내가 만난 사람은 용탐정이라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과묵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다. 내 의뢰 내용을 들은 그는 사적인 질문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떤 대상을, 얼마 동안 어떤 정보를 수집해 드릴까요? 그가 전문적인 태도로 물었다. 제 남편 박직원과 최장미라는 여자입니다. 그들의 모든 일정을 알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는지, 특히 돈과 사업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요. 나는 그에게 박직원과 최장미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건넸다. 24시간 밀착 감시 인력을 붙이겠습니다. 3일에 한 번씩 보안 이메일을 통해 상세 보고서를 보내드리죠.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기대와 불안 속에서 살았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현모양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하지만 박직원이 거래처를 만나러 간다거나 출장을 간다고 말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최장미를 어디서 만날까? 그들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금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3일 후 탐정사무소에서 첫 번째 이메일이 도착했다. 나는 방문을 잠그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첨부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분단위로 기록된 상세한 보고서가 있었다. 첫 번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박직원과 최장미. 그들은 값싼 모텔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공개적으로 식사를 하고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했다. 심지어 내 딸 하나와 최장미의 아들 민준이를 함께 키즈 카페에 데려간 사진도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행복한 한 가족처럼 보였다. 박직원은 최장미의 아들을 목마 태우고 있었고 최장미는 내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즐겁게 웃고 있었다. 내 딸 하나도 최장미를 무척 따르는 듯했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딸의 인생에서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의 순수함을 자신의 죄악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가장 끔찍한 것은 아니었다. 보고서를 스크롤해 내리자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직원과 최장미는 단순히 데이트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했고 그 후에는 대형 은행에도 들렀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여러 차례 수도권 외곽의 한 신도시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그곳은 타운하우스 부지를 분양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분양사무소 직원들을 만나고 설계도를 검토했으며 심지어 아주 좋은 위치의 부지를 가계약하기까지 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땅이었다. 이제 명확해졌다. 그 8천만 원은 일부에 불과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보금자리를 건설하고 있었다. 바로 내 돈으로 산 땅 위에. 그들은 내게서 충분한 돈을 빼돌린 후
모든 것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 나를 남겨둔 채 이 음모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 자식, 재산, 그리고 미래까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나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어깨를 떨었다. 울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분노가 혈관 속에서 들끓었다. 나는 내 청춘, 내 커리어, 내 심장을 한 남자에게 바쳤고 그 대가로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을 받았다. 나는 즉시 이 보고서를 김성진에게 보냈다. 몇 분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개자식들, 그 쌍년이 우리 등 뒤에서 감히 이런 짓을. 진정해요. 나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낸다고 해결될 건 없어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계획은 뻔하지 않소. 김성진이 소리쳤다.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요. 박직원은 당신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낼 방법을 찾을 거고 최장미 그 여자는 분명 우리 공동재산을 그놈에게 넘길 방법을 찾고 있을 거요. 맞아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해요. 하지만 정면으로 나서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보다 한 발 앞서가야 해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회계사의 두뇌가 최고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김성진 씨, 그들이 가계약한 부지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장미의 스타트업 재정 상태가 실제로는 어떤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맞죠. 김성진이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회계사의 두뇌가 최고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알고 있어요.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연극,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해낼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마지막 커튼콜은 아주 장관일 거라고.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배우처럼 살았다. 낮에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아내로서 박직원의 건강과 일을 걱정했다. 나는 심지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친한 친구의 스타트업에 대해 먼저 물으며 매우 관심 있는 척,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는 척 했다. 장미 씨 회사, 재정이나 회계 쪽으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박직원은 내 제안에 조금 놀라는 듯 했지만 금세 미소로 그것을 감췄다. 에이 설이나. 남의 사업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뭐해. 알아서 잘하겠지. 그는 거절했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무언가 알아챌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가 더 순진하게 굴수록 그는 더욱 경계를 풀었다. 그는 몰랐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내 감시 아래 있다는 것을. 그가 몰랐다. 나와 김성진이 치고 있는 그물이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사냥감은 자신의 계획에 도취하여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탐정에게서 오는 다음 보고서들은 내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거짓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적나라하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나와 김성진이 조용히 증거를 더 모으는 동안 시댁의 중요한 행사인 할아버지의 제삿날이 다가왔다. 이것은 집안의 큰 행사로 멀리 사는 자손들까지 모두 모여야 했다. 그리고 나는 이곳이 최장미가 자신의 계획을 계속 실행하며 더욱 공개적으로 내 가정에 침투하려는 완벽한 무대가 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소리 없는 전쟁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제삿날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다. 설이나 이번 주말이 할아버님 제사인 거 알지? 일 잘 마무리하고 일찍 오너라. 아, 그리고 직원이 친구 장미도 오라고 했다. 애가 싹싹하고 착해서 내가 참 예뻐하거든. 너도 일찍 와서 둘이 같이 나 좀 도와다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실소했다. 이전에는 박직원이 이성 친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못마땅해 하시던 분이 이제는 직접 최장미를 집에 초대하고 칭찬까지 아끼지 않으신다. 이 연극에 어머니도 배우로 참여하신 걸까? 아니면 그저 최장미의 교활함에 눈이 먼 순진한 관객일 뿐일까? 어느 쪽이든 나는 맞서야 했다. 네 어머님, 일찍 갈게요. 나는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삿날 나는 아침 일찍부터 휴가를 내고 혼자 시골에 있는 시댁으로 향했다. 시부모님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몇 년 전 우리 부부가 돈을 보태 새로 지어 꽤 번듯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낯선 오토바이 몇 대가 서 있었다.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최장미였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나무를 다듬으며 시어머니와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더 이 집 며느리처럼 보였다. 나를 본 시어머니는 흘깃 쳐다볼 뿐 다시 최장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저것 봐라. 며느리라는 게 몇 년째인데 너처럼 이렇게 일찍 와서 돕는 법이 없어. 자기가 돈 좀 번다고 맨날 바쁜 척이나 하고 어머니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나를 찔렀다. 나는 주 내내 경무에 시달리다 주말에 겨우 쉬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철없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최장미가 나를 돌아보며 내가 가식인 것을 뻔히 아는 미소를 지었다. 형님 이제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들어가서 좀 쉬세요. 여기는 저랑 어머님이 하면 돼요.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사려 깊고 배려심 많은 사람임을 과시하며 은근히 나를 시댁 부엌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최장미가 나를 돌아보며 내가 가식인 것을 뻔히 아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장미 씨. 그럼 난 할아버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올게. 형님 이제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들어가서 좀 쉬세요. 여기는 저랑 어머님이 하면 돼요. 나는 조용히 할아버님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에 눈이 따가웠다. 할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당신의 손주며느리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나는 잠시 서 있다가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최장미가 혼자 무대를 독차지하게 둘 수는 없었다.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다. 하지만 내 모든 행동이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트집 잡았다. 설이나 고기를 너무 두껍게 썰잖니. 장미가 써는 것 좀 봐라. 저렇게 얇고 가지런하게 썰어야지. 얘 국간이 너무 짜다. 장미한테 좀 배워라. 쟤는 간을 어쩜 저리 잘 맞추는지 다들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하잖니. 어머니가 한마디 할 때마다 최장미는 나를 위하는 척 끼어들었다. 어머님, 형님이 부엌일이 서투셔서 그래요. 자꾸 하시다 보면 느실 거예요. 듣기에는 나를 변호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더욱 깎아내리고 서툰 며느리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저 침묵했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속은 불타는 듯했다. 제사 음식이 차려지고 윗상, 아랫상 할 것 없이 온 집안이 친척들로 가득 찼다. 박직원은 장손으로서 어른들과 함께 윗상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최장미를 박직원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원래는 내 자리여야 할 곳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아랫상 구석에 앉도록 했다. 이런 자리 배치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모든 친척 앞에서 나에게 모욕을 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박직원을 보았다. 그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앉아 가끔 최장미에게 웃으며 음식을 집어주었다. 마치 그들이 부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제사 음식을 한 입도 넘길 수 없었다. 목이 메어왔다. 나는 그저 그들이 행복한 가족 연극을 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나는 그 연극에서 불필요한 존재. 눈의 가시였다. 내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직원이 마누라, 착해 보이는데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서울 사람이라 시골 일이 익숙지 않겠지. 저기 직원이 친구라는 처녀 좀 봐. 예쁘고 싹싹하고. 차라리 저 애랑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걸. 속삭이는 말들이었지만 모두 내 귀에 들렸다. 그 말들은 상처 입은 내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다. 나는 못 들은 척, 딸에게 음식을 집어주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폭발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술을 한 바퀴 돌리고 온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오늘 할아버님 제사에 온 가족이 모였으니 내가 한마디 하겠다.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상을 한번 훑어보고 내게 잠시 시선을 멈췄다가 다시 지나쳤다. 우리 집안은 복이 많아. 내 아들 직원이가 아주 잘나지는 않았어도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또 여기 장미처럼 예쁘고 능력 있고 효심 깊은 친구를 뒀지. 집안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가끔은 차라리 장미가 내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때가 많아. 그녀의 말은 제사상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과 같았다.
온 집안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동정하는 눈빛, 통쾌해하는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최장미는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그녀의 입꼬리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박직원은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들 식사하시는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해서 상황을 수습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 모든 친척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내 존재를 부정했다. 그녀는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스스로 물러나라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닦아냈다. 울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는 것은 그들을 더 의기양양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시어머니도 박직원도 보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들,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울고불고 소란을 피울까? 아니면 굴욕감에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하지만 내 반응은 분명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었다. 온 집안이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호기심과 통쾌함, 동정이 뒤섞인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살벌한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침착하게 상위에 놓인 소주잔을 집어들었다. 맑고 투명한 술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와 박직원이 앉아있는 윗상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마 내가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은 시선이었다. 그리고 박직원에게로, 그 옆에 앉은 최장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나는 여전히 예의를 갖췄지만 조금도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어머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집안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꿍꿍이인지 몰라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만이 그 미소 뒤에 쓴맛을 아는 그런 미소였다. 장미 씨는 정말 멋진 분이시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싹싹해서 어머님 마음에 쏙 드시고요. 저는 몇 년을 며느리로 살았는데도 여전히 서툴러서 장미 씨와는 비교도 안 되네요. 직원 씨가 이런 분을 친구로 뒀으니 정말 복 받은 거죠. 나는 박직원과 최장미를 향해 돌아보며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 모든 친척 어르신들 앞에서 저도 진심을 담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직원 씨와 장미 씨의 우정이 영원하길, 그리고 두 분이 하루빨리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결실이라는 두 글자에 나는 의도적으로 힘을 주며 그들을 꿰뚫을 듯이 쳐다보았다. 박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렸다. 설이나,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최장미도 더 이상 가식적인 수줍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얼굴색이 변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반응할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잔을 들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맵고 독한 술기운이 코를 찌르고 목구멍을 태웠다. 나는 빈잔을 탁 소리가 나게 상위에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딸을 안고 단호하게 안방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는 무서운 침묵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의 시선들이 남았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도 울지도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이용하여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그녀의 제사상을 비극적인 희극 무대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들이 내게 던진 모욕을 더 고차원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되돌려 주었다. 그들의 연극, 그 결말은 내가 다시 썼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기묘해졌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못했지만 침묵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박직원은 나를 피했다. 그는 그날의 일 이후로 나와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제삿날의 사건은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기쁨과 걱정에 빠져 있었다. 몇 주 전부터 몸 상태가 이상했다. 피곤하고 메스꺼웠으며 주기도 한참 늦어졌다. 여자의 직감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이른 아침 모두가 잠든 사이 나는 욕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임신이었다. 나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쥔 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온전한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다. 원래대로라면 이것은 집안 최고의 경사여야 했고 모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끈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것은 무거운 짐이자 두려움이 되었다. 이 아이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게 될까? 바람 피우는 아빠, 엄마를 미워하는 할머니. 과연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생각할 시간이, 나와 아이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오래 숨길 수는 없었다. 입덧이 점점 심해져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나는 박직원에게 알려야 했다. 그는 매우 놀라는 듯했다. 그리고 이내 어색한 기쁨을 내비쳤다. 정말이야? 잘됐다, 설이나.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나를 피했다. 나는 그의 기쁨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다. 이 아이는 그에게 지금 행복보다는 골칫거리일 것이다.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대놓고 기뻐하지도 않았지만 이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해졌다. 내게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조심해서 다니라고 당부했다. 너는 푹 쉬기나 해라. 집안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내 손주 건강하게 낳으려면 몸조리 잘해야지.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나를 피했다. 나는 그의 기쁨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다. 이 아이는 그에게 지금 행복보다는 골칫거리일 것이다. 그녀는 내 배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렇게 모진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리가 없었다. 분명 그 뒤에는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걔가 임신했어. 당분간은 기다려야 해. 애 낳고 나면 그때 방법이 있어. 그때가 되면 회사도 재산도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누구와 통화하는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최장미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내용은 나의 가장 끔찍한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내가 아이를 낳은 후에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아이는 그들에게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인질이자 도구에 불과했다. 그들은 내가 아이를 낳고 가장 약해졌을 때를 노려 손을 쓸 것이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들의 악랄함은 인간성의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내 배를 감싸 안았다. 극심한 고통이 내 영혼을 잠식했다. 나는 이 아이가 기적이 되어 그들의 양심을 깨우길 바랐다. 하지만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때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들이 연기를 하고 싶다면 나도 같이 연기해주면 되지 않을까? 나는 관심과 보살핌에 행복해하는 아내, 며느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이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에 빠져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나는 조용히 마지막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아이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박직원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나는 우연히 책장 깊숙이 숨겨진 서류철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안에는 내가 전혀 몰랐던 예금 통장의 거래 내역서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잔액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2억 5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다. 하지만 나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를 서 있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예금주의 이름이었다. 박직원. 그리고 그 옆에는 공동 소유주로 최장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공동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더 잔인한 것은 다음 장을 넘겼을 때였다. 위임장이 있었다. 박직원이 최장미에게 내가 딸 하나를 위해 저축한 예금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위임장이었다. 내가 월급과 작은 투자 수익을 쪼개어 모은 돈이었다. 그는 자신의 내연녀를 위해 자기 딸의 미래를 훔쳤다. 이 고통은 칼에 찔리는 것 이상이었다. 수만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찢는 듯하여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차가운 위임장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천근의 무게로 나의 모든 세상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몸속의 피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듯했다. 딸아이를 위한 적금,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였고 사랑이었으며 내가 내 어린 딸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었다. 나는 딸이 커서 그 돈으로 유학을 가고
꿈을 펼치는 모습을 상상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친아빠의 손에 의해 무참히 빼앗겨 다른 여자에게 바쳐졌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흐느낌조차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었다. 고통은 뼛속까지 시린 극도의 증오로 변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연기하며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악마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 떠나야 했다. 이 지옥에서 당장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빈손으로 떠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쉽게 목적을 달성하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내게 속한 것을 되찾을 것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떠날 것이다. 나는 서류철에 있는 모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었다. 박직원과 최장미의 공동 계좌 내역, 위임장, 그리고 다른 수상한 투자 계약서들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일을 마친 후 나는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이것들이 나의 최후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임신하여 약해지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나는 더 이상 돈 문제에 관심 없는 척하며 모든 것을 박직원에게 맡겼다. 임신 때문에 피곤해서 재정 관리를 할 정신이 없으니 당신이 좀 맡아달라고 했다. 박직원은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내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고, 사냥감이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러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시어머니도 나의 변화에 매우 만족했다. 그녀는 더욱 살갑게 나를 보살폈다. 그녀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관심 뒤에 숨겨진 냉혹한 계산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문의 씨바디를,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손자를 돌보고 있을 뿐이었다. 한 번은 내가 그녀에게 어리광을 부리듯 말했다. 어머님 임신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안일이나 돈 문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제 카드랑 통장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집안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그냥 쓰세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빛냈지만 애써 사양하는 척했다. 아이고, 네가 가지고 써야지. 이 늙은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하지만 내 몇 마디 권유에 그녀는 기쁘게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나는 내 카드를 쥐고 있는 그녀를 보며 조금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녀가 그 카드로 쓰는 돈 한 푼 한 푼이 모두 기록될 것이고 그녀의 죄목에 한 줄을 더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내가 방에서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나는 기다리던 것을 듣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누군가와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최장미였다. 장미야, 걱정 마라.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그년이 요즘 아주 순해졌어. 나를 철석같이 믿고 돈까지 다 맡겼다니까. 멍청한 것, 임신하더니 아주 바보가 다 됐어. 일단 애부터 낳게도. 아들 낳고 나면 위자료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낼 방법을 찾으면 돼. 직원이는 내 말이라면 꼼짝 못해. 그때가 되면 네가 당당하게 이 집 며느리로, 이 집 안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녀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다. 장미야, 걱정 마라.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장미야, 걱정 마라.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박직원에게 며칠간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침대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바로 주모자였고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내연녀와 공모하여 자신의 며느리를 해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악랄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직원은 내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믿고 있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즉시 허락했다. 그래, 가서 푹 쉬고 와. 우리 아들 생각해서 몸조리 잘하고. 그는 내 배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그 가식적인 손길에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직원은 내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믿고 있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즉시 허락했다. 어머님 건강히 계세요. 며칠만 있다가 다시 올게요.
다음 날 아침, 박직원은 나를 친정집에 데려다 주었다. 떠나기 전 나는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도 연기를 아주 잘했다. 내 손을 잡고 온갖 당부를 했다. 두 사람은 문 밖까지 나와 나를 배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역력했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나를 쫓아내게 되어 기쁜 것이다. 그들은 몰랐다. 나의 이 작별 인사가 사실은 영원한 이별의 인사라는 것을. 박직원의 차가 그 집을 떠나는 순간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나는 공식적으로 해방되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악마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문 밖까지 나와 나를 배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역력했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나를 쫓아내게 되어 기쁜 것이다. 그들은 몰랐다. 나의 이 작별 인사가 사실은 영원한 이별의 인사라는 것을. 김성진이 이를 갈았다. 변호사는 더 침착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기 및 재산 편취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및 아동 유인 미수 혐의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며칠 후 박직원과 시어머니가 여전히 자신들의 계획에 도취해 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다. 법원에서 온 소장이었다. 한 통이 아니라 나와 김성진 그리고 박직원에게 사기당한 다른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온 여러 통의 소장이었다. 이 충격은 아마 그들을 평생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기 및 재산 편취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및 아동 유인 미수 혐의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박직원은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메시지뿐이었다. 그는 나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몰랐다. 내가 친정에 오자마자 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는 것을. 나는 그들이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혼란, 공포, 무력감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법적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들은 평범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다툼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가 나뿐만 아니라 김성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뒤에는 막강한 변호인단과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그들을 덮쳤다. 최장미의 탐욕과 사기 행각을 폭로함과 동시에 더욱 교묘하고 뻔뻔한 재산 편취 음모를 드러내는 충격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박직원이 늘 자랑하던 고급 오피스텔, 그가 자신과 최장미의 미래 보금자리이자 투자의 결실이라고 부르던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김성진은 사무실에서 은행으로부터 정기적인 자산 명세서 통지를 받았다. 최장미와의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명세서를 보던 중 그의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다. 몇 달 전 한 부동산 회사에 지불된 거액의 대금, 정확히 고급 오피스텔의 계약금과 일치하는 금액이었다. 문제는 그 돈이 그가 아들 민준이를 위해 따로 만들어둔 신탁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점이었다. 이론적으로는 오직 그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 계좌였다. 그는 즉시 은행에 연락해 확인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장미가 어떤 방법으로 그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임장을 만들었고 은행 직원을 속여 아들의 신탁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김성진은 거의 이성을 잃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친아들의 돈까지 훔칠 정도로 악랄할 줄은 몰랐다. 그는 즉시 부동산 회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모든 해답을 찾았다. 오피스텔은 분명 매입되었지만 매매 계약서에는 최장미의 이름뿐만 아니라 공동 소유주로 박직원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장미는 아들의 돈을 훔쳐 집을 샀고 몰래 내연 남을 공동 명의자로 올렸다. 그들은 그의 피땀 어린 돈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김성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설인 씨, 방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소.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김성진에게 모든 전말을 듣고 나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직원과 최장미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우리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재산을 통째로 강탈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소. 김성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사기 및 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거요. 그 여자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소. 잠깐만요. 김성진 씨.
내가 그를 말렸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그들이 경계할 겁니다. 그 오피스텔을 처분하려 들지도 몰라요. 저에게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내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원했다고요? 좋아요.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집들이 파티를 열어주죠. 내 계획은 단순하지만 잔인했다. 우리는 그들을 즉시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이 승리의 환상에 계속 빠져있게 둘 것이다. 박직원과 최장미가 성대한 집들이 파티를 열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파티에서 모든 친구, 동료,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연극에 막을 내릴 것이다. 그들의 기쁜 날을 비극의 날로, 그들의 자부심을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김성진은 잠시 생각한 후 내 계획에 동의했다. 그는 사람이 가장 의기양양할 때 가하는 일격이 몇 배는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성진은 변호사를 통해 최장미에게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심지어 그 오피스텔은 아들을 위한 재산으로 생각하고 그녀에게 양보하겠다고까지 했다. 최장미는 남편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고 기뻐 날뛰었다. 그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성대한 집들이 파티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구, 동료는 물론 박직원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까지 모두 초대했다. 그녀는 온 세상에 자신 최장미가 사랑, 돈, 지위를 모두 쟁취한 승리자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나 또한 이 연극의 한 역할을 맡았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박직원과 잠정적으로 화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지만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직원은 내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 올가미를 던져주고 있으며 그가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집들이 파티는 화창한 주말 오후로 정해졌다. 초대장이 곳곳으로 보내졌고 그 중에는 옛 친구 자격으로 나와 김성진에게도 보내졌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무대가 세워졌고 주연 배우들은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벨벳 커튼이 내려갈 날만 기다리면 되었다. 집들이 파티를 기다리는 며칠은 영원처럼 길었다. 나와 김성진은 의심을 피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조용히 마지막 무기를 갈고 닦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직원과 최장미는 승리의 환상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들은 나와 김성진의 양보가 교묘하게 짜인 덫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최장미는 남편의 관대함에 힘입어 집들이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 특히 나에게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전문 파티 플래너를 고용하고 집을 값비싼 수입꽃으로 장식했으며 5성급 호텔에 케이터링을 주문했다. 손님 명단도 신중하게 골랐다.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박직원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 재계의 유력 인사들까지 포함시켰다. 그녀는 이 파티를 자신과 박직원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데뷔 무대로 동시에 그들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박직원 역시 의기양양했다. 그는 모든 것을 순조롭게 처리했다고 믿었다. 아내도 속이고 내연녀도 얻었으며 곧 완벽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새 오피스텔과 성공적인 투자에 대해 자랑했다. 심지어 뻔뻔하게도 내게 전화를 걸어 자만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이나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는데 와서 축하해줘. 어차피 우리 곧 화해할 거잖아. 네가 와서 우리 가족이 여전히 행복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 나는 그 말을 듣고 역겨움을 느꼈다.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행복이 과연 오래 갈까?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보고 시간 되면 갈게요. 나의 냉담한 태도는 그를 전혀 신경 쓰이게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넘쳤고 나를 너무 얕봤다. 그는 파티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들이 허영과 가식으로 분주한 동안 나와 김성진은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다. 김성진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장미가 아들의 신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서명을 위조했다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그는 또한 은행 및 부동산 회사와 협력하여 오피스텔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박직원과 최장미는 승리의 환상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들은 나와 김성진의 양보가 교묘하게 짜인 덫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최장미는 남편의 관대함에 힘입어 집들이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 특히 나에게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전문 파티 플래너를 고용하고 집을 값비싼 수입꽃으로 장식했으며 5성급 호텔의 케이터링을 주문했다. 손님 명단도 신중하게 골랐다.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박직원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 재계의 유력 인사들까지 포함시켰다. 그녀는 이 파티를 자신과 박직원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데뷔 무대로 동시에 그들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리고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단순히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폭로하는 단편,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이틀 밤낮으로 함께 작업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그에게 제공했고, 그는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녹음 파일, 사진, 문자 메시지를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엮었다. 시작과 절정, 그리고 냉철한 자막 해설까지 곁들여서 보고 시간 되면 갈게요. 나 역시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가득한 은행 거래 내역서, 시어머니와 최장미의 통화 녹음 파일, 박직원의 불륜 사진들. 하지만 이런 건조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언가, 그들이 반격하거나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 마침내 파티가 열리는 날이 왔다. 나는 신비롭고 권위 있는 색, 칠흑 같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골랐다. 평소보다 짙게 화장하고 붉은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나는 배신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되찾으러 가는 여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다. 나는 혼자 가지 않았다. 김성진과 함께였다. 그도 멋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는 커플처럼 보였다.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서자 감미로운 음악과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파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박직원과 최장미가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장미는 반짝이는 보석이 밝힌 화려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공주처럼 보였다. 박직원은 그녀의 허리를 소유욕 가득한 손길로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렸고 행복해 보였다. 타인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진 행복이었다. 나와 김성진이 함께 나타나자 박직원과 최장미는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박직원은 황급히 최장미의 허리에서 손을 떼고 내게 다가와 더듬거리며 말했다. 설이나 왔구나? 어떻게 성진이 형이랑 같이. 최장미도 의심과 불쾌감이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나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직원 씨가 오라고 했잖아요. 성진 씨랑은 로비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렇죠, 성진 씨. 김성진도 능숙하게 연기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직원에게 악수를 청했다. 박직원 씨, 집들이 축하하오. 집이 정말 좋구려. 박직원과 최장미는 의심스러웠지만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가르며 당당하게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나는 그들의 연극이 곧 끝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관객인 우리가 그 연극의 결말을 쓸 것이다.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화려한 조명, 신나는 음악, 넘실거리는 와인잔, 그리고 가식적인 미소를 띤 얼굴들. 모든 것이 이제껏 본 적 없는 화려한 몰락을 위해 준비되었다. 집들이 파티는 최장미의 과시욕을 그대로 보여주듯 극도로 사치스러웠다. 오피스텔 구석구석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손님들은 명품 옷을 차려입고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박직원과 최장미는 두 명의 스타처럼 군중 사이를 오가며 칭찬과 부러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그들은 자신감의 정점에 서 있었고 바로 발밑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와 김성진은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모든 사람이 모이고 그들이 승리에 가장 도취해 있을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얼굴들이 많았다. 박직원을 유능하고 가정적인 직원이라 칭찬하던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내 부모님과 김성진의 부모님도 와 계셨다. 그들은 최장미의 뻔뻔한 계획에 따라 미래의 사돈 자격으로 초대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은 그저 평범한 파티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즐거워 보이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잠시 후 진실이 밝혀지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사기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시어머니도 보였다. 그녀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다니며 자신의 미래 며느리가 얼마나 능력 있고 싹싹한지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봤지? 결국 네가 졌어라고 말하는 듯한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입꼬리를 올렸다. 마음껏 즐기세요. 그 미소도 이제 곧 끝날 테니. 시간이 흘러 파티는 점점 더 무르익었다. 손님들과 인사를 마친 박직원이 거실 중앙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그는 더욱 번듯하고 멋져 보였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귀빈, 친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는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믿어주신 파트너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아래에서 존경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최장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특별히 제 곁에서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무한한 영감을 준 한 멋진 여성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바로 장미입니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장미는 감격한 척손으로 입을 가리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 연극은 완벽했다. 하지만 박직원은 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몸을 돌려 내가 서 있는 구석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물론 제 아내 서린에게도 감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저희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현명한 아내이자 좋은 엄마였습니다. 항상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 고맙소. 그의 말은 내 심장에 밝히는 비수와 같았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그런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고상하고 의리 있는 남자로 포장하고 싶어 했다. 곧 아내를 버릴 거면서도 전처의 공을 잊지 않는 대인배처럼 그는 나를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위한 배경으로 이용하고 싶어 했다. 내 안의 혐오감이 극에 달했다. 나는 때가 왔음을 알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김성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음향, 조명실에 있는 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직원의 감사 인사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그의 등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 원래는 오피스텔의 화려한 사진들을 보여주던 그 스크린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파티장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웅성거렸다. 박직원도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침묵과 호기심 속에서 스크린이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피스텔 사진이 아니었다. 영상이었다. 배경음악은 감미롭고 낭만적이었지만 화면 속 이미지는 잔인할 정도로 대조적이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준비한 폭탄이었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다. 이제 나의 연극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나는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지켜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장 달콤한 복수가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직원과 최장미의 얼굴이 놀라움과 혼란에서 공포와 절망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나는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다. 영상은 매우 부드럽고 낭만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사진들이 흘러나왔다. 여행지에서 생일 파티에서 함께 웃고 있는 나와 박직원, 그리고 딸 하나의 모습. 따뜻하고 달콤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한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예쁜 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천국이라고 믿었던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파티장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박직원과 최장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마 내가 화해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하지만 갑자기 음악이 바뀌었다. 감미로운 선율은 긴박하고 불길한 분위기로 변했다. 화면 속 이미지도 바뀌었다. 행복한 순간 대신 장미 모텔의 CCTV에서 잘라낸 영상이 나타났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박직원과 최장미가 서로를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다. 내레이션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천국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남편은 동창회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의 친한 친구와 이런 곳에서 옛 추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놀란 눈빛들이 박직원과 최장미를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박직원은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최장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얼어붙었다. 영상은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식사하는 장면, 땅을 보러 다니는 장면, 그리고 애정 넘치는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미치도록 보고 싶어. 집에 있는 아내는 너무 피곤해. 나도 그래. 이렇게 몰래 만나지 않고 빨리 함께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 문자를 읽는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닌 감정 없는 제3자의 목소리여서 더욱 객관적이고 적나라하게 들렸다. 파티장의 소란은 점점 커졌다. 박직원의 사업 파트너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속삭이며 수군거렸다. 명예석에 앉아 계시던 내 부모님과 김성진의 부모님은 즐거웠던 표정이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진정시키려 하셨다. 하지만 연극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와 최장미의 통화 녹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장미야, 걱정 마라. 그년이 요즘 아주 순해졌어. 일단 애부터 낳게도. 아들 낳고 나면 위자료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낼 방법을 찾으면 돼. 그때가 되면 네가 당당하게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야. 이전의 불륜 증거들이 단순한 소란을 일으켰다면 이 녹음 파일은 그야말로 지진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내연녀와 공모하여 자신의 핏줄을 임신한 며느리를 해칠 계획을 세웠다니. 파티장은 무서운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욕설과 극도의 경멸이 담긴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쏟아졌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짐승만도 못하네.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벗겨졌다. 박직원은 무대 위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최장미를, 그리고 스크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변명할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는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라 잔인한 음모에 동조한 불효자식이기도 했다. 최장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공포와 굴욕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계획, 안주인이 되려던 그녀의 꿈,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이자 결정타가 될 부분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재정 관련 증거들이었다. 8천만 원이 빠져나간 은행 거래 내역, 유령 스타트업의 계약서, 그리고 절정은 박직원과 최장미의 2억 5천만 원짜리 비밀 공동 계좌 내역이었다. 단호하고 차가운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제 남편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 저의 피와 땀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배신 위에 자신들의 행복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사숙녀 여러분, 모든 연극에는 막을 내리는 순간이 있는 법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이 어두워졌지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파티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최장미의 흐느낌과 박직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다. 하지만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천천히 구석에서 나와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더 이상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의 눈에 나는 정의를 되찾기 위해 용감하게 일어선 강인한 여성이었다. 나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박직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나는 파티장을 한번 훑어보고 부모님, 김성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두 죄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 연극의 마지막 장이 남아있으며 그 마지막 장은 더욱 극적이고 놀라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티장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침묵과 긴장감이 퍼지도록. 박직원과 최장미, 그리고 시어머니가 굴욕의 순간을 한순간 한순간 곱씹도록 내버려 두었다. 충분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선명하고 단호하게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파티장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일부라고?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있단 말인가? 박직원과 최장민은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박직원 씨, 당신은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 고맙다고 했죠. 맞아요. 나는 너무나도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당신이 내 돈, 우리 가족의 돈으로 마음 놓고 당신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을 수 있을 만큼요. 나는 박직원의 사업 파트너들이 앉아있는 앞줄을 향해 돌아섰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성공한 사업가이십니다. 돈의 가치와 사업에서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신의 가족 재산을 몰래 빼돌려 내연녀에게 투자하는 영업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신뢰하고 협력할 만한 파트너일까요? 파티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악으로 가득했다. 아마 그녀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울고 있는 최장미에게로 돌아섰다. 최장미 씨, 당신은 항상 나를 질투했고 내가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얻었다고 생각했죠. 맞아요. 저는 운이 좋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당신은 아나요? 당신이 내 남편을 빼앗아간 것, 그건 내가 그를 지킬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와 공모해서 우리 가족의 재산을 사기치고 빼앗으려 한 것은 더 이상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범죄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최장민은 고개를 번쩍 들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거짓말 마. 난 사기친 적 없어. 그건 직원 씨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투자한 돈이야. 자발적? 나는 비웃었다. 어머님은 항상 제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하셨죠. 제가 우리 하나를 낳을 때 수술대 위에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것은요? 아시냐고요. 자발적? 나는 비웃었다. 그리고 어머님. 나는 더 이상 조금의 존경심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울고 있는 최장미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인물.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섰다. 그리고 어머님. 내가 드러낸 적나라한 진실에 최장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무력감과 패배감의 눈물을 계속 흘릴 뿐이었다. 나의 독백이 끝나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파티장 뒤쪽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깐.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리고 나는 마지막 인물.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에게로 돌아섰다. 샤오리? 어머님은 항상 제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하셨죠. 제가 우리 하나를 낳을 때 수술대 위에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은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것은요? 아시냐고요. 비겁한 놈. 넌 내 아내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야. 그는 소리치고는 모든 사람을 향해 돌아서며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다. 자기 딸의 적금을 깨서 내연녀에게 주는 게 자발적인 건가? 자기 엄마와 짜고 아내가 아이를 낳자마자 쫓아낼 계획을 세우는 게 자발적인 거야?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양심을 팔아먹은 거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머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의 어머니니까요. 저의 희생을 언젠가는 알아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더군요. 어머님은 저를 그저 아들 낳는 기계로 어머님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셨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니가 될 자격도 할머니가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내 말은 그 악독한 여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지막 선고와 같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눈으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 자부심은 내 손에 무참히 짓밟렸다. 김성진의 주먹과 폭로는 진짜 폭발의 도화선이 되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잠시 멍하니 있던 손님들과 사업 파트너들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이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노골적인 비난과 경멸의 눈빛을 박직원과 최장미에게 쏟아내며 수군거렸다. 자기 딸의 적금을 깨서 내연녀에게 주는 게 자발적인 건가? 자기 엄마와 짜고 아내가 아이를 낳자마자 쫓아낼 계획을 세우는 게 자발적인 거야?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양심을 팔아먹은 거지. 파티장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침묵과 긴장감이 퍼지도록 박직원과 최장미, 그리고 시어머니가 굴욕의 순간을 한순간 한순간 곱씹도록 내버려 두었다. 충분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선명하고 단호하게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의 행동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다. 다른 파트너들도 줄줄이 일어나 파티장을 떠났다. 그들의 퇴장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선언이었다. 박직원이 애써 쌓아올린 커리어, 그가 자랑하던 인맥,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박직원은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져가는 등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일어설 힘도 변명할 말도 잃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최장미는 남편의 폭로를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그저 온몸을 떨며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난 사기 안 쳤어.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김성진의 부모님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평소 온화해 보이시던 아버님이 최장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얘야, 어떻게 이런 천벌 받을 짓을 할 수가 있니? 네가 사람이냐? 어머님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우셨다. 이 치욕과 수치심은 배신감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우리 가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시던 아버지가 내 곁으로 와 나를 꼭 안아주셨다. 미안하다. 설이나.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로 다가가 그 악독한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인 당신도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며느리, 자기 손주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양심도 없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돌이 된 듯했다. 혼란 속에서 김성진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X경찰서죠? 조직적인 사기 및 재산 편취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주소는 Z빌딩 Y호입니다. 대상은 최장미와 박직원입니다. 경찰이라는 두 글자는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박직원과 최장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굴욕과 재산 손실은 견딜 수 있었지만 법의 심판, 감옥살이는 견딜 수 없었다. 안 돼, 성진 씨, 제발. 최장미가 비명을 지르며 기어가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민준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요. 김성진이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 아들을 당신 같은 사기꾼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소. 박직원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김성진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다. 성진이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때리시든 욕을 하시든 다 좋은데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가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네 인생은 네가 끝낸 거야. 김성진은 조금의 동정도 없는 눈으로 대답했다. 약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박직원, 최장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찰에게 끌려가던 박직원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왜? 라는 무언의 질문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 해답은 앞으로 다가올 길고 긴 시간 동안 그가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화려했던 집들이 파티는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끝났다. 고급 오피스텔은 이제 텅 비고 차갑게 식어버렸고 파티 업체 직원들만이 묵묵히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손님들도 모두 돌아갔다.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가지고서 나는 가짜 행복의 잔해 속에서 서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끝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전쟁은 끝났다. 내가 이겼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로 얼룩진 승리였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너무 많은 것을 견뎌냈다.
하지만 마침내 정의는 실현되었다. 나는 이 폭풍을 함께 헤쳐나온 남자, 김성진을 돌아보았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진실과 명예를 되찾았다. 그리고 아마도 이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미래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